저는 매수 기회일 것 같고 생각해요. 변동성 과정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은 담아봐도 될 것 같다. 진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인베스팅이 성립하는 몇 안 되는 기업들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설비 투자가 되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1%대 초저금리 시대로는 다시는 회귀를 못하는 건가? 한 4, 5년 정도의 네. 시기열을 봤을 때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다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다. 시장에 나쁠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재정 정책 기준이 일단 네, 이번 시간에는 신한투자증권의 김성환 수석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연구원님은 그 해외 주식 전략을 담당하시죠? 맞습니다. 최근에 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일본 증시 관심 있으신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그리고 일본 주식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 위주로 오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 그 전에는 좀 증시가 분위기가 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FOMC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최근 이런 안 좋은 흐름을 만든 요인들은 뭐라고 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장이 좋아진 게 3월부터지 않습니까? 그때 SBB가 터진 이후에 연준에서 이제 그때 유동성을 공급을 좀 해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좀 고금리 정책을 이어오다가 약간 정책의 노선을 변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살짝 줬었어요, 시장에서. 불과 한 8월까지는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경제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금리가 뒤따라서 올라가는 거다 해서 미국 주시장에서는 사실 PER이랑 금리랑 같이 올라가는 장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난 한 달 정도에 이게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일단 장기금리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FOMC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피봇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차단하고 상당히 장기간 동안 고금리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들 때문에 원래 시장에서는 대충 내년 하반기 정도면 그래도 금리를 낮춰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게 첫 번째로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불편하죠. 두 번째로는 결국 지금의 이 미국의 강한 경제를 궁극적으로 꺾어 놓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금리 올리다가 소비 심리도 다 박살나고 기업들도 지금까지는 금리가 올랐지만 영업활동을 잘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막막해질 거고 이런 우려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FOMC 이후로 갑자기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지금 조정이 과연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은 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펀더멘탈 상황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엔 특히 저희가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기업의 이익일 것 같은데 작년 9월달, 10월달에는 빅테크들,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그동안 늘려놨던 이제 뭐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캐파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급격하게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던 빅테크들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실적은 뭐 워낙 괜찮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 작년에 구조조정 해놨던 효과들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은 괜찮아지고 있어요. 애당초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나 이런 사업들은 항상 고성장하는 산업이니까요. 잘 나오고 있어서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작년만큼 최악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상황을 낙관을 하려면 다 두고는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던가 아니면 주택시장이라던가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 지표가 괜찮은 상태에서 금리가 뭐 올라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뭔가 안 좋아지는 신호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고민스럽겠죠,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지켜보는 과정은 대략 한 달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시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그럼 연준의 의도대로 경기가 좀 쿨다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 그럼 시장은 그러면 금리 내리겠네? 라는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게 저희가 지금 당장 바라야 되는 상황이죠. 배드 이즈 굿 시나리오. 배드 이즈 굿 요거를 좀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충의 시차가 있어요.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 지표로 확인하는 게 저희가 체감하는 실물 경기보다 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이제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아픈 구간이 약간 있어요. 지나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로 결국 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려도 펀더멘탈이 괜찮다. 혹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긴축 안 해도 되겠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연말 연초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저희 하우스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고용시장 자체가 워낙 견고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잘리지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잘 안 들려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것들이고, 미국의 뭐 실업률 한 3.8% 정도 되는 상황인데, 연준이 원하는 대로 고용시장도 쿨다운되고 임금 상승률도 낙화돼서 근본적인 물가 상승이 잡히려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벌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미국 증시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여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소화는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올린 과정에서 펀더가 안 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아플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는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을 갖고 있다면 팔 때는 아니다. 팔 때는 아니고요. 사실 겁이 나죠. 약간 위기적인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용기를 내서 담아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미국 경제의 강세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사이클 중에 하나가 캐펙스 사이클입니다. 미국에서 설비 투자가 되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유럽에서 CRMA라고 해서 원자재와 관련된 공급망 투자를 하겠다. 각국에서 이제 신흥국에 넣어놨던 설비들을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으로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공장이 막 지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사실 한 번 시작되면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공장 지으면 굴삭기 집어넣어서 이제 땅 다지는 작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건축한 다음에 장비 집어넣고 전기나 뭐 가스나 뭐 물 같은 유틸리티 넣어놓고 뭐 테스트 가동하고 제품 찍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건 익히 아시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는데 하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1년 만에 끝낼 수는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 경제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 되게 창출을 많이 시켜줘요.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 경제가 더 강해지는 게 큰 거죠. 중기적으로 지탱되는 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애매한데요. 재고 사이클이라는 게 또 있어요. 통상 이 투자 사이클이라는 건 8에서 11년 주기로 흘러가는 큼지막한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제 재고 사이클은 좀 더 짧게 4년 정도 되는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재고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재고를 많이 쌓아놨으면 소비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덤핑을 쳐서 팔아야 돼요. 충분히 재고를 소진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낮아지는 것까지 기다리면은 소비자들이 뭔가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다시 또 이제 소비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다시 뭔가 수요가 올라오네 하고 재고가 이제 쌓이는 과정이 재고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시면 그냥 삼성전자 생각하시면 딱 쉬워요. 딱 삼성전자가 재고 사이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주식인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삼성전자 얘기 무슨 얘기 들립니까? 지금 캐펙스도 이제 작년에 줄이고 재고 소진도 지금 1년 가까이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재고 소진이 충분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메모리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도면은 얼추 재고가 바닥을 보이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수요가 생각만큼 잘 깨지지 않는다면 조건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금리나 유가 때문에 한 달 정도의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지만 아직 실적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코앞에 닥친 여러 가지 또 체크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금리니까, 과연 지금 이제 연준이 추가 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 한동안 이 정도 수준의 금리는 이어져야 된다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나리오 안에서 물가가 쉽게 못 잡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연준의 목표인 2%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당초 미국 경제가 강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더 높이면 물론 이제 금융시장에서 먼저 박살이 나죠. 한국이라면 PF 쪽의 부시와 이런 우려들이 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역은행의 도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이는 게 안 된다라고 치면 그걸 길게 끌어는 가야 돼요. 9월달 FOMC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준 것.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이제 FOMC를 하면서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높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줬었고, 이게 아마 좀 크리티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2에서 2.5%로 언젠간 돌아간다는 가정인데, 그게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으면 이거는 단기적인 금리 영역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장기 금리는 높아져야 되거든요. 11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전망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좀 반반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은 지금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9월달 지표들이 좀 깨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소비심리나 주택경기 쪽에서 금리가 올라간 거에 타격을 확실히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 정도 지표가 더 나온다. 이 요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월달 경기 모멘텀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냥 과하고 미국 경제가 버텨버린다 하면은 한 번 정도의 인상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진짜 1%대 초저금리 시대로는 다시는 회귀를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연구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4, 5년 정도의 시기열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초저금리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때 왜 그 이후에 초저금리가 됐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부채가 터졌거든요. 부채가 터지고 나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심해야 이게 조건이 돼요. 그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되게 낮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이제 주로 이 요인이 발생을 하냐면 공급망의 차질? 아까 공급망 붕괴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되게 싼 인건비를 테이크하기 위해서 뭐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로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이전해 놓고 싼 인건비를 되게 누렸었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미중 간의 갈등이나 중기적인 패권 전쟁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다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중국이랑 미국이랑 인건비 차이가 훨씬 비싼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물가 상승은 노동이 좀 좌우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데다가 아직은 부채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터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터질 만한 건덕지가 잘 안 보이는데 특히나 미국 정부, 지금 부채를 떠안고 있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달러 패권이란 게 있잖아요. 모자라면 찍어내면 되고. 모자라면 찍어내면 되고. 디폴트라는 게 사실 없죠. 그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주식은 거의 안 샀죠. 안 사시고 채권을 주로 이제 늘려왔었기 때문에 딱 그 상황만 봐도 미국 정부가 뭐 요 정도의 금리를 찍어낸다고 캐리 메리트 하면서 이제 사놓고 10년 동안 버티면 이득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저금리로의 복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유가가 요즘에 다시 좀 반등하면서 또 다시 100불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좋은 유가 상승이 있고요. 안 좋은 유가 상승이 있는데 좋은 유가 상승은 수요 측 압력 때문에 올라오면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오르는. 그렇죠. 그래서 그 유가가 오른 건 나쁘지 않은데 사우디에서 잠가라 밸브 하면서 오른 상황 공급을 줄이면서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쓰지 마라 하면서 이제 잠가라 밸브 하는 상황이면은 사실은 좋지가 않은데요. 이게 이제 오일 쇼크를 자꾸 떠올리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오일 쇼크 때를 떠올려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오일 쇼크가 나서 원유를 못 구하게 되니까 원유 배급제를 했었단 말입니다. 펑펑 쓰지 말고 조금만 써라. 그냥 전력 사용도 조금만 해라. 이런 상황이면 사실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저희가 좀 골치가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유가 상승이 비단 수요 때문에만 나타나는 거라면 그렇게 머리 아픈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그 오펙 플러스 다 합쳐가지고 감산을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당초에 수요 자체는 올해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좀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항공유나 이런 쪽에서 수요가 되게 강해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못 먹어도 일단 드라이빙 시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가시죠. 한 가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좀 원유 채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약간 뭐 추진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아무리 신재생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 이거 완벽하게 대체는 못하는데 그게 지금 압박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유가는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현재 시점에서는 빠질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유가도 앞으로 강세가 당분간 지속이 된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확실히 좀 문제이긴 해요. 운송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때 여행수 되게 좋으면서 실적이 되게 올라왔다가 이걸 도로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택 건설 경기나 주택 시장 같은 경우도 고금리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좀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섹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기업의 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
부채 베이스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워낙 그 캐시플로우 베이스로 돈을 벌어들이고 기간 산업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 한국의 건설이나 이런 사업들은 무조건 부채로 돈을 빌려놓은 다음에 이걸 2, 3년 정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빅테크들은 거의 그렇지가 않고요. 부채 부담도 크게 높지가 않아서 금리가 오르는 게 이분들의 영업 활동에 크게 제약은 안 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로 반도체라던가 자본재라던가 지금 미국을 끌고 가는 몇몇 산업들이 있는데요. 이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에 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미국 정부가 그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인센티브 줄게.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삼성전자 상황을 보시면 현금 많죠. 그 현금을 받아다가 반도체 기업들이 좋아지는 구조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금리가 크게 결부될 만한 요인이 없어요. 엔비디아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거기다가 인공지능 GPU가 들어가야 된다. 이 수요처는 다시 빅테크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역시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크게 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금리가 한 번의 파고 정도를 거치고 여기서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얼추 이 정도는 버틸 거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업종별로 되게 차별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빅테크나 반도체들한테는 영향을 크게 안 줄 겁니다. 전통적인 경기 민감 업종들, 올드한 이코노미 이쪽에 대해서는 파급력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이게 물류비의 압박으로 이어지면은 중무장대한 기업들이나 올드 이코노미는 조금 아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변수. 내년에 미국에는 큰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다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이런 정치적인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지금부터 많이 반영을 해 나가야 되는 변수임이 분명하고요. 불편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016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때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했었으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까지 주시장이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저도 여의도 생활을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딱 트럼프 당선되면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트럼프가 당선된 날부터 주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노이즈 자체는 저희가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불편한 요소들일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책 기조는 주시장에 나쁠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재정 정책 기조는 일단 감세입니다. 감세고 뭔가 투자를 많이 활성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업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갖고 있는 정책 기조는 화석연료에 대한 부응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규제 완화에 되게 많이 포커싱 대신 정책을 쓰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 때를 생각해 보시면 화석연료도 억제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규제도 좀 강화를 시켰었고, 그런 것들이 풀리면 기업 이익에 나쁠 게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세율을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18% 정도 되는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출을 되게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걸 충당하는 걸 증세로 해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워낙 이제 구사하시는 워딩이 좀 세시죠. 워딩이 좀 너무 세셔서 대선이 진행되는 구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사실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올라온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주도 업종들이 되게 휘청휘청 할까봐 이런 우려들이 이제 반복될 수 있고, 숨겨진 변수 중에 하나는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이제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약간 강경파 쪽에 가깝습니다. 자유주의 쪽에 약간 많이 치우치셨는데 자군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 정책도 좀 깎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선거 시즌에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부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빅테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지금 이거를 계속 들고 있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조정이면은 매수 기회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수 기회일 것 같고 생각해요. 지금 10월, 11월에 변동성 과정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은 담아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올해 미국 주시장에서 되게 많이 제기됐던 문제는 빅테크 빼고 아무것도 안 오른다, 얘네만 너무 심하게 오른다, 이런 우려가 되게 컸었죠. 지난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런 쏠림이나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었던 것들은 되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쏠림이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예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빅테크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자체에서의 좀 우위가 있는 상황이죠. 향후에 S&P 500에서 이 빅테크대, 저희가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7개 종목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연 3에서 4% 정도의 매출 성장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빅테크들은 뭐 1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이어나갈 거라서, 근데다가 저희한테 주주환원 정책상 돌려주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베스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인베스팅이 성립하는 몇 안 되는 기업들이다라는 건데, 최근의 상황은 이 종목들에 대한 극단적인 쏠림이 상당히 사라졌고 지금은 좀 접근할 만한 가격대로 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이나 AI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긴 기술적인 기조가 끊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잘 들진 않잖아요. 10월 달에 이런 매크로 리스크가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주가 자체가 좀 더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하시면, 제가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못 사시겠죠. 근데 인베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싸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장이고, 두 번째로 일본이 주주환원 정책이 잘 돼요. 최근에 심지어 이제 기업이 모멘텀까지도 막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만약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좀 극히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지금 특별히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 반도체에서는 도쿄일렉트론이에요. 대표적인 수출을 따라가는 종목은 도요타긴 해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저희는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사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요.